2009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의장. 한국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백발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93개국 경제 지도자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그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IMF 전무이사, 각국 재무장관들. 인류 경제를 좌우하는 거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196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고작 67달러. 가나보다 가난했고 필리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UN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 영구적 최빈국. 그런데 50년 후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 300배 성장. 세계 15위 경제대국.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적. 노벨상 수상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때 거대한 스크린에 한 편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1998년 겨울 서울. 영하의 추위 속 은행 앞에 늘어선 긴 줄.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내는 할머니. 카메라가 다가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중한 반지를 내놓으십니까? 할머니가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반지는 남편이 전쟁 가기 전에 준 겁니다. 50년을 끼고 살았어요. 하지만 나라가 먼저입니다. 다보스 회의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무엇이길래? 어떤 힘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길래? 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한국 앞에서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 기적의 진짜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콥 밀러입니다. 1985년 저는 UN 경제개발위원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여러 번 수행한 베테랑이었죠.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수십 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그해 가을 상사가 제 책상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던졌습니다. 밀러, 한국 좀 봐줘.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나라.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곳. 제 머릿속엔 한국은 중간 정도 가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선입견뿐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당시 가나보다 가난했고 필리핀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UN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최빈국.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자료를 보니 수출액이 매년 40%씩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40%가 아니라 4%의 옥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3번, 4번 확인해도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 원조 덕분이겠지. 일본 자본 때문이겠지. 하지만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의문은 커졌습니다. 같은 시기 비슷한 규모의 원조를 받은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만 유독 달랐습니다. 1986년 봄, 저는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건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과 매캐한 공장 매연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서툰 영어로 이것저것 물었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호텔로 가자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경제기획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각종 통계 자료를 건넸습니다. GDP 성장률, 수출입 통계, 산업별 생산지수. 완벽하게 정리된 숫자들이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저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필요한 게 더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 자료들을 호텔로 가져와 밤새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파일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1969년 구미전자공업단지 화재 현장. 잿더미가 된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 3일 후 노동자 1247명 자발적 복구 작업 참여. 임금 미지급 상태.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자발적? 임금도 안 주는데? 이건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있었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엔 한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숫자가 아닌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준 깔끔한 통계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0년간의 신문기사, 산업보고서, 심지어 공장 노동자들의 수기까지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 힘든 곡선을 발견했습니다. 1962년 한국의 수출액은 고작 5천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20분의 1 수준이었죠. 그런데 1970년에는 8억 달러, 1980년에는 175억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하면 이건 상식을 벗어난 속도였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수출 규모를 2배로 늘리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3년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하지만 자료를 더 파헤치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원조는 약 60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시기 필리핀은 20억 달러, 인도네시아는 4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더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1980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720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580달러였죠. 하지만 한국은 17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산업별 통계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정부는 섬유, 신발, 가발 같은 경공업에 집중했습니다. 기술도 별로 필요 없고 자본도 많이 들지 않는 분야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사양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한 미국 바이어의 1968년 증언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공장들은 달랐습니다. 주문한 날짜에 정확히 물건이 도착했고 불량률은 1%도 안 됐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개발도상국 공장들은 납기를 어기기 일쑤였고 불량률이 10%를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이었죠. 철강, 조선, 석유화학.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은행과 IMF는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너무 무리한 투자라고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밀어붙였습니다. 포항제철소가 1973년에 완공됐습니다. 울산조선소가 1974년에 첫 배를 진수했습니다. 당시 저희 UN 동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술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1980년 한국은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 일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설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경제학자였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수출액.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곡선을 겹쳐 그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완만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어떤 나라는 중간에 주저앉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의 곡선은 달랐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숫자 뒤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가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1986년 5월, 저는 구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1969년 화재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금도 못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공장을 복구했다는 노동자들. 저는 그게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 정부가 강요했거나 선전용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니까요. 구미 전자공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었습니다. 17년 전 잿더미였던 그곳은 이제 한국전자산업의 심장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장 관계자의 안내로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1969년 화재 당시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일지,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의 증언 녹취록까지. 저는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는 1969년 11월 20일 새벽 3시에 발생했습니다.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죠.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공장 건물 3동이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설비와 재고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당시 공장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화재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못한 상태였죠.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떠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월급도 못 받는 회사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3일 후 노동자 1247명이 스스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노동자의 증언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당시 23살이었던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장이 다시 서야 나라가 삽니다. 월급은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당시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그들은 17년 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가족들이 굶고 있었지만 공장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이 공장이 무너지면 구미 전체가 무너지고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손에 화상 자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뜨거운 철판을 옮기다가 다쳤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과장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제 편견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을 위해 일할 뿐이라고. 회사가 어려우면 떠나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이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선전이나 강요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있던 것이 무엇인지, 매년 40%씩 수출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기술도 자본도 정부 정책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미래로 돌아온다고 믿는 사람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한국 경제의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용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GDP, 수출액, 성장률. 그 어떤 숫자로도 제가 본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구미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한국 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어디를 가든 똑같을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외화를 벌기 위해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 7,936명과 간호사 1만여 명이 독일로 떠났죠. 당시 한국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외화가 절실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들의 어깨에는 가족과 조국의 미래가 실려 있었습니다. 1987년 여름, 저는 독일 듀스부르크의 한 광산촌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한국인 광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독일에서 일하며 정착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60대 전직 광부는 저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1960년대 광부복을 입은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하 1000m 갱도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다고. 독일인 동료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지만 한국인들은 더 열심히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인 광부들은 월급을 받으면 맥주를 마시고 가족과 외식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 광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월급의 90%를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90%요? 그럼 남는 돈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살았고 식사는 기숙사에서 나오는 빵과 소시지로 해결했다고. 옷은 헌옷을 얻어 입었고 오락이라곤 일요일에 한국인 친구들과 만나는 게 전부였다고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향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가난하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1960년대 한국 간호사들과 함께 일했던 독일인 수간호사를 만났습니다. 70대가 된 그 수간호사는 한국 간호사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간호사들이 가장 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밤 근무를 자원했고 휴가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인 간호사들은 월급날이 되면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죠. 그런데 한국 간호사들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송금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그 독일 수간호사가 궁금해서 한국 간호사에게 물었답니다. 왜 돈을 다 보내느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 한국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제 고생은 몇 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동생이 대학을 못 가면 평생 고생입니다. 그 독일 수간호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간호사들이 이해가 안 됐다고. 너무 자기 희생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가족의 미래에, 그리고 조국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독일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수십 명의 전직 광부와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선택한 사람들.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과 나라를 우선한 사람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 독일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에서 독일로 송금된 돈은 총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 외화 보유고가 1억 달러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타국 땅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월급의 90%를 고국에 보냈다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한국을 일으켜 세운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변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만든 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동료들이 긴급회의에 소집됐습니다.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550억 달러. 당시로선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 동료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적도 여기까지라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연구했던 한국이, 제가 존경하게 된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1998년 1월 초 제 책상에 팩스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 연구원이 보낸 거였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CNN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시내 은행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금을 내러 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젊은 엄마가 돌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리포터가 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소중한 반지를 내놓느냐고. 그 할머니는 잠시 반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반지는 남편이 6.25 전쟁 가기 전에 준 겁니다. 하지만 나라가 먼저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사를 찾아가 한국행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 했습니다. 데이터로만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98년 1월 중순, 저는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택시 기사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모으기 운동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17만 명이 참여했고, 이틀째는 35만 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명동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30대 남성은 금 돌반지 2개를 내놓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의 돌반지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대 부부는 금혼식 기념 금반지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증표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부가 강요한 건 아니냐고. 세금 혜택이라도 있느냐고.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TV에서 나라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도와야죠. 저는 일주일 동안 서울 곳곳의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 강북, 인천, 수원. 어디를 가도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은행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엄마 손을 잡고 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보자기를 풀더니 금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반지였습니다.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정말 내놓을 거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나라가 어렵다고 했다면서 자기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정신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나선다는 그 DNA가 대물림되고 있었던 겁니다. 유엔으로 돌아온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998년 1월부터 4월까지 350만 명의 한국인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의 양은 227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21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부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법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국민 스스로 나선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은 IMF 구제금융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때문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소중한 자산을 기꺼이 내놓았고 그 힘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의실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한 경제학자가 비웃었습니다. 비과학적이라고, 비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구조적 문제이고 금 몇 톤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구한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세계를 멈추게 했던 겁니다. 1998년 3월, 저는 UN 경제개발위원회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경제 성장의 숨은
동력 집단 지성과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였죠. 지난 12년간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계량화할 수 없는 내용은 학문적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이건 경제학 보고서가 아니라 감성적인 수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같은 일회성 이벤트로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 보고서를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수출 주도 전략과 재벌 중심 산업 정책 때문입니다. 국민 정서 같은 건 부차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같은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 왜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느냐고.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멕시코도 비슷한 정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 경제학 교수는 저를 따로 불러 충고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경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차라리 표준적인 경제 모델로 한국을 분석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제가 본 것들이 착각이었을까요? 1969년 구미 공장에서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던 노동자들. 독일 탄광에서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월급의 90%를 송금하던 광부들. 결혼 반지를 빼며 눈물 흘리던 할머니들. 그들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통계 숫자 뒤에 숨어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성장에는 집단 지성이라는 숨은 자산이 있었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희망으로 돌아온다는 믿음.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다. 다음 날 저는 유엔 경제사회국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프랑스 출신의 70대 경제학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재건을 연구한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밀러, 자네 보고서를 읽었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비판을 듣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맞아. 경제학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우린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셜 플랜으로 막대한 원조를 받았지만 진짜 유럽을 재건한 건 원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서겠다는 사람들의 의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야. 자네가 본 게 바로 그거야. 숫자로는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그게 진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유엔 내부에서 정식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전통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보고서는 도서관 서가 한 구석에 꽂혀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에 너무 빠진 거 아니냐고 놀렸습니다. 객관성을 잃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2000년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2001년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고작 39억 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기적이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금융개혁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350만 명이 금을 내놓았던 그 마음.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쳤던 그 힘. 바로 그게 한국을 구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역사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한국이 그 증거다. 언젠가 세상이 이걸 인정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2003년 가을,
제 책상에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유엔 경제개발위원회 상급심의위원회 명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 그리고 필요시 폐기 처분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제가 쌓아온 연구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모든 기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다음 주 저는 심의위원회에 소환됐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MIT, 세계 최고 대학 출신의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제 보고서에 나온 금모으기 운동 참여자 수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공식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론 보도? 그건 선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과장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여러 외신도 똑같이 보도했다고, CNN과 BBC도 현장을 취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구미공장 화재 이야기는 일화에 불과하다고, 하나의 사례로 전체 경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밀러 박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판타지입니다. 소설입니다. 학술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판타지가 아니라고. 제가 만난 사람들은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고. 그들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2주 후에 최종 결정을 통보하겠다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 이메일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마거릿 톰슨. 유엔 도서관에서 30년간 일한 전직 사서였습니다. 작년에 은퇴한 분이었죠. 그녀는 제 보고서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 서가에서 먼지 쌓인 걸 우연히 발견해서 읽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밀러 박사님, 당신의 보고서는 제가 30년간 본 유엔 문서 중 가장 진실한 기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날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쿄 사무소에 근무하는 일본인 동료 다나카였습니다. 저와는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썼습니다. 제 보고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자기 아버지가 1970년대 한국에서 일했는데 한국인들의 근면함을 항상 칭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옳다고 자기가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직속 상사였던 리처드 브라운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제가 처음 한국을 연구할 때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간급 국가일 뿐이라고, 특별할 게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제 앞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밀러, 자네 보고서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난리라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나도 20년 전엔 자네 생각을 이해 못했네.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하냐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틀렸어. 한국은 다른 방정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자네가 맞았어. 그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변화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외환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선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힘은 정말 숫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고 말입니다. 내일 심의위원회에 내가 직접 가겠네. 자네 보고서를 지지하겠어.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 보고서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공식 연구자료로 분류됐습니다. 공식 유엔 보고서는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는 남겨두겠다는 거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거릿, 다나카, 그리고 브라운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진실을 지킨다는 건 외로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2009년 1월 28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개막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장 뒤편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든 USB에는 지난 23년간의 연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측에서 저를 초청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유엔 내부에서는 비공식 자료로 묻혀있던 제 연구가 세계 최고 권위의 경제 포럼에서 발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주제는 비전통적 경제 성장 모델 한국 사례 연구였습니다. 발표장에는 193개국에서 온 경제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5명, 세계은행 총재, IMF 전무이사, 각국 재무장관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제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였다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유엔은 이 나라가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008년 한국의 1인당 소득 2만 1000달러. 세계 15위 경제대국, G20 회원국,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기적은 설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23년간 이 현상을 연구했고 답을 찾았습니다. 스크린에 1969년 구미 공장 화재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임금도 못 받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돌아와 공장을 복구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본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였습니다. 월급의 90%를 송금한 사람들,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가족과 조국의 미래에 투자한 사람들. 스크린에는 1960년대 독일 탄광의 흑백 사진들이 흘러갔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노벨상 수상자가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1998년 금모으기 운동 영상을 틀었습니다. 은행 앞에 줄 선 사람들,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빼는 할머니, 돌반지를 내놓는 어린아이, 금혼식 기념 반지를 함께 내미는 노부부. 3분짜리 영상이었지만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희망이 된다는 믿음. 그것이 한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닙니다. 인류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앞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회의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193개국 경제 지도자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분, 2분.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비웃음과 냉소를 견뎌왔습니다. 제 연구를 판타지라고, 소설이라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진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수십 명의 경제학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하버드 교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과서를 다시 써야겠다고. 한국 모델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사과했습니다. 한국을 숫자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보스 포럼 공식 뉴스레터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한국, 세계 경제학 교과서를 바꾸다. 23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986년 구미 공장에서 만났던 그 노동자들에게, 1987년 독일에서 인터뷰했던 광부들에게, 1998년 은행 앞에서 봤던 할머니들에게. 비록 그들 대부분과 연락이 끊겼지만 저는 썼습니다. 오늘 세계가 당신들을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당신들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 모델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 모델은 쉽게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베낄 수는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베낄 수는 없었으니까요. 2010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지하철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깨끗했습니다. 1986년 처음 왔을 때의 회색빛 도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구미로 향했습니다. 1986년에 만났던 그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60대가 된 그들은 여전히 구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어떤 이는 손주를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습니다. 24년 전 그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임금도 못 받으면서 공장을 복구한 이유가 뭐였냐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창한 이념도 복잡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함께 나서는 것, 가족이 힘들면 함께 버티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도 됐습니다. 2010년의 한국은 풍요로웠습니다. 젊은 세대는 가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정신이 남아있을까요? 한 젊은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운동을 아느냐고. 그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먼 옛날 이야기 같다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하면서 잃어버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실함,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보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섰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DNA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2024년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경제학자로 살았습니다. 수십 개국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저를 바꾼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성장은 정책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적을 만든 건 개인의 합이 아니었습니다. 함께의 힘이었습니다. 1969년 구미 공장을 다시 세운 건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1247명의 노동자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건 정부가 아니라 350만 명의 국민이었습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때 그 희생은 결국 모두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나라가 어려울 때 금반지를 뺏어냈단다. 왜냐하면 뒤에 무엇을 말해주고 계십니까? 저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23년간 한국을 연구하면서 배웠습니다. 한국의 진짜 자산은 반도체도, 자동차도, K-팝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자산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될 줄 아는 사람들. 현재를 희생해 미래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정신이 사라지는 날 한국의 기적도 끝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이 이어지는 한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97년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셨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으로 반지를 빼셨습니까? 독일에 파견 근로자로 가셨던 분이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송금하셨습니까? 혹은 부모님, 조부모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모여야 합니다.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금반지를 뺐을까요? 그 물음에 답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신을 지키는 한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